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매우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몹시 바쁜 세 분 다시 자리하셨습니다. 지난번 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직후에 모셨던 분들과 또 인천 부동산의 아주 조예가 깊은 기자분까지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6남매에서 박경훈 소장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방송 이후에 네네.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 나갔을 때요. 예. 주변 분들이 예. 그 TV에서 저를 봤다는 그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가지고 예.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포에서 네. 주로 연락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포 분들에게 좀 많이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 쪽에서도 예. 저를 좀 봤다라고 네. 하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두 번, 세 번 더 나오게 되면 예. 정말 제가 예. 인싸가 될 것 같은 저는 봤는데 네네네. 이 지금 박 소장님이 네. 나온 네네네. 분량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이게 또 핫하니까.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고 또 예. 이제 김포 얘기, 네네네. 인천 얘기를 네네. 이제 예.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그러니까 전달해 주니까 네네.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는 포인트를 뭔지 아시는 거죠. 예, 아주 섭외를 예. 너무 잘했다. 이완성 국장님 안목이 있으세요. 예.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아직 소개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과 또 만물에 관심이 아주 깊은 우리 김갑봉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저는 예. 오늘 두 분이 예. 어떻게 입담 대결을 펼쳐나갈까 상당히 참 궁금합니다. 저 부동산 잘 몰라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최대 전문가로서 완전히 그냥 예. 막 그거 서방이 제가 미쳤는데 살아야 되니까. 예.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달랐어요. 네네네. 저희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예. 네네. 예. 자, 만만치 않죠. 역시 만물 박사세요?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끝이에요? 오늘 뭔가 아니 뭐 이렇게 요즘에 아니. 내가 느끼는 저 건데 같으면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좀 근황 토크 그렇죠. 근황 토크 좀 물어봐 주시고. 아니, 요즘에 아니 패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뭐 방송 시작하면 말고도 바로 그 연구 영역을 맡은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지난번에 맞아 예. 그거. 예. 그래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얼핏하면 뭐 연구 그 경희 누나 재검증 영역 예. 맡았어요? 예. 아닌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예. 그런 거 묻지 말고 좀 근황을 예. 좀 물어봐요. 어떻게 아, 지내고 있는지 예.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잘 뭐 할 건지.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VCR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달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수를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조금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단기의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단기 어떤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투자들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시작부터 저희가 좀 살짝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네네네.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재인데요. 네. 지난 6.17 네.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 이후에 네네네. 7월 10일 7.10 대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7.10 대책의 내용부터 네.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뭐 한마디로 세금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좀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은 크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부동산 세제를 예. 뭐 강화하고요. 또 이제 무주택자 내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을 큰 틀에서 골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네. 그리고 네. 취득세, 양도세가 이제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택을 세 채 네. 이상 가지고 있거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 이상 집을 예.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가 2배 가량 6%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한 규제 지역 내에서 예. 뭐 다주택자는 이제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서는 종부세가
2배가량 확 늘어난다는 점이 있고요. 또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건데요. 취득세가 2주택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8%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또 3주택자 이상은 무려 1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취득세, 이제 양도세 문제인데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 가량 이제 중과되는 게 주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야, 보셨죠? 지금 바닥 네. 한 번도 안 보고 얘기하신 거. 정리 너무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제가 바닥 안 봤어요? 좀 본 것 같긴 한데 예. 안 했어요? 이태원 소장 역시 지금 깔끔하게 기자보다 더 잘. 저희 회사 한번 취직. 부동산 전문 기자로. 예. 이력서 낼게요. 네네. 거의 최근에 그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면 거의 매일 네네. 한 일주일 넘도록 아침에 이제 TV나 라디오 틀어보면 부동산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그렇죠. 뭐 장 차관 다 나와서 설명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 요 직전에 6.17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우리 주민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체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6.17 이후에 저희가 7.10 대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단히 좀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한 달 동안의 예. 드라마틱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도영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17이 21번째 규제고요. 예. 22번째가 7.10 대책인데 한 달 사이에 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대출 강화까지 그 규제가 네. 되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내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는 규제를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네. 새로 나오는 거에 적용을 받을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었고요. 뭐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제를 피해 가가지고 오히려 그 네. 많은 그 매도자분들이 팔아놓고도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인천 쪽 같은 경우는 예. 그 이런 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차후 부동산 시장이 좀 분위기가 어둡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셔가지고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매수자분들이 네. 더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체감이 클 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6.17 대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장 자기 지역이 네. 뭐 아까 말한 김포 같은 경우는 네. 뭐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전역이 뭐 규제 지역 묶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6.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초점이 가 있거든요. 710 집이 대책. 좀 두 채, 세 채 이상 돼야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거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사고 팔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만 나한테 체감이 되는데 네네. 6.17 대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도 당장 대출 규제부터 막히는 거예요. 집 사기 어려워지고 네. 대출 네, 금액이 맞습니다. 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니까 서민들이 당연히 제일 불만이 갔던 건 6.17 대책인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네. 수밖에 그게 제일 없는 아픈 거죠. 거였죠. 예. 네. 일단 뭐 투기 과열 지구가 갑자기 되고 네, 조정 맞아요. 지역이 그렇죠. 되고 됐죠.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반응들과 경험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 이후에 일단 매체들도 상당히 보도를 많이 쏟아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네. 우리 봉 기자님께서 겪었던 체감했던 그 사이의 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근데 인천은 6.1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변동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송도나 네. 이런 데들은 집값이 계속 꾸준하게 올랐고요. 실제로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인천의 전체적인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은 0.31% 네.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몰리니까 서울에 있던 규제가 강화되고 인천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안 3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800만 원. 네. 네, 백운역 같은 경우에 그 백운 2지구 있거든요. 아트센터 앞에 있는 네. 거 현대 힐스테이트인데 거기가 2천만 원이에요, 평당 분양가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비슷한 기간에 이제 송도 그 엊그저께 그 그린워크 네. 이제 뭐라 그러지 임대 아파트를 네. 일반 분양 전환했는데 평당 대략 한 2,30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어. 송도가 2,300, 주안이 거기 약간 교통편이 안 좋은 데가 1,800, 백운역은 좀 교통편이 예. 좀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평당 2,000. 예. 이런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예. 인천은 뭐 어쨌거나 간에 통계상으로는 네.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오른 지역이 있고 네. 별로 안 오른 지역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하자면 사실은 인천은 좀 엄밀히 보면은 좀 저평가돼 있는 부분도 네. 있는 거죠, 자산 가치가.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어느 정도 오르는 네.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유주 분들은 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는데 문제는 이제 6.17 대책 예. 때문에 DTI하고 LTV를 50%딱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이제 처음으로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 6.17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요. 경인 지역, 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매가격 변동률이 그 발표한 직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한국감정원 그 자료에 따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0.37%, 네. 39%네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0.34%가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6.17 대책 발표 전보다 네. 매매 가격 변동률이 더 예.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 6.17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인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고 예. 대책으로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내 집 마련의 꿈이 가진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묶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포 같은 경우는 네. 심했어요. 왜냐면 2012년 그 5월 이후에 네, 그 네, 주간 단위로 매매가격 변동률한 것 중에서 네. 역대 최대였었죠. 네, 1.88%나 예, 올랐다는 예. 거는 예. 6.17 부동산 대책이 예.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예. 정도로 지금 풍선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당시에 그 보도까지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지금은 또 어떤 계속 보도들이 좀 뜸해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래량 예. 자체는 6.17 그리고 70 대책 예. 이후에 일단 매수자분들은 관망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이나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17 직후 매매 증감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상승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예. 거래량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장 전망으로 볼 때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도자분들께서 예. 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약간 돈이 필요하거나 현금화가 필요하신 예. 분들은 매매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 거래량이 엄청 그 수요 자체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다는 그 사인을 잊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이 710 대책으로 인해서 좀 네. 전반적인 조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는데 어쨌거나 네네. 지금 가격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럼 맞습니다. 왜 일단은- 일단은 때문에 물량이 딸려서 그것도 가격이 오른 맞습니다. 거라고 해야 되는 일단 거예요? 수요는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양도세나 취득세, 그러니까 양도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양도세 세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집을 갖고 팔았을 때 실익이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 건 맞지만 그래서 물량 자체가 그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네. 수요는 줄었지만 물량이 더 추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네. 상승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네네. 이게 네.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네.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네네. 이제 6월 6.17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예. 달 동안 예. 그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매매 가격 네. 한국 감정원에 있는 자료를 네네네.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뭐 7월 17일까지니까 710 대책 이후에도 일주일간 네. 낸 포함된 결과입니다. 그걸 딱 봐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딱 살펴봤더니 네네. 상승률이요. 서울은 0.71% 네. 제일 높아요. 경기도는 0.59%, 인천 같은 경우는 0.31%예요. 네. 6.17 대책 이후에 뭐 710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그것도 네. 서울 대비 서울이 집값이 제일 오르는 거죠. 인천보다는 뭐 2배가량 더 오르고 있다는 그건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니 뭐 6.17 대책해가지고 규제 지역을 해가지고 서울 집값 뭐 좀 이렇게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뭐가 언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710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라고 당연히 하는 혼재돼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간이 네. 기간이 집을 한달 팔아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좀 네, 네. 이 소유주들은 네. 일단 관망하는 상태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물량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제한적 서울은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네. 수도권을 바라보는데 예. 아직까지 수도권의 물량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게 불일치가 오다 보니까 오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예. 뭐 당연히 기간도 혼재돼 있고요. 그 네, 영향이 6.17 영향인지 70 영향인지 아직 사실은 뭐 모르는 네.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어쨌거나 우리는 통계 네네. 그
조세된 한국 감정은 매매 가격 상승률에 기초했을 경우에 단순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그 통계치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 수요, 그러니까는 그 6.17 대책은 주택에는 대출 규제니까 그 대출 규제가 이제 그 나한테 직접 오기 전에 빨리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710 대책은 다주택 소유자한테 과한 중과세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돼 하면서 일단 관망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불일치에서 오는 어떤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네. 주택을 구매하는 어떤 수요자들은 사실 특정 아파트라든가 특정 지역 네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이거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뭐 핀셋 지정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거 바꿀 수 있었으면 제가 여기 있었겠어요. 좀 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10 대책은 여튼 그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내놔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이제는 그만큼 보유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고, 사실 저희의 관심사들은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종부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이 한 1,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저희가 한 124만 가구거든요. 그 중에 인원수를 따져도 한 0.8%밖에 안 돼요. 종부세 그 다주택 과세 대상자는.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나머지 서민들은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 과도한, 그러니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렇게 꺾게 만들었던 6.17 대책. 그러니까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LTV하고 DTI를 딱 50% 묶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사를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미추홀구로 사실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쪽에 알아보니까 4, 5억대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부평이 뭐 아파트에서. 아니 부평을 떠나서 지금 미추홀구로 이사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알아보고, 저는 이제 이 대책과 무관하게 사실은 710 무관하게 이제 그전 집을 내놨었는데 한 6.17 전에 내놨습니다. 사실 저는 내놨었는데 대책을 펴갔구나 주제를. 알고 한 건 아닌데 정부 장관이 저한테 얘기해 줄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한 10년 살았어요. 아직 얘기 좀 하기 좀 나요. 돈 좀 벌었겠어요. 네, 그 미추홀구에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 정도면은 4억대면 미추홀구에서도요. 그러면 이제 그 최대 대출이 50%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자기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총 대출 이거 포함해서 50%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30대, 40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평에 5억, 미추홀구 6억, 남동구 이런 데 따지면 사실은 50% 최대 맥시멈 대출이 50%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2억, 3억은 자기 돈을 마련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후순위 끼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순위 대출? 그러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7%대 8% 대출 붙일 거고, 그 리스크와 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취약계층.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6.17 대책은 그야말로 이제 규제 위주, 대출 규제 정책이라면 이제 710 정책은 이제 아까 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세제 개편 정책이다 보니까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봉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 사야 될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DTI, LTV 규제 묶여가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더욱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죠. 물론 봉 기자님은 좀 잘하셨겠지만. 네. 저는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 다 돼가기 때문에. 신혼부부뿐이에요. 일반 사람도 저기 24평 살다가 32평, 30평 넓혀가고 싶을 때 대출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실수요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말리는. 왜 말리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이제 불인의 시각에서 보면 거래량은 줄었다. 네, 거래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풍선 효과는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풍선 효과는 6.17 규제 이후에 일단 본다라고 하면 인천이 묶이니까 그 묶이지 않는 지역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그 투자자와 그리고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710 대책으로는 세금이나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그 취득세, 양도세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부동산 상품에 대한 그 지역의 그 풍선 네. 효과보다는 상품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한번 해봅니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예. 대략적으로 5억짜리 집을 살 때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일반적으로 예전 취득세였으면 대략 500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세금을 물었었는데 예. 이번에 개편이 돼서 12%라고 하면 500만 원 정도 세금에서 12%면 거의 금액적으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세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양도세로 본다라고 하면 그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봤을 예. 때 세율이 거의 70%라고 했을 때요. 예. 그 양도세하고 지방 세금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거의 대부분 8천만 원 정도까지 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그 수요보다는 그러니까 투자처로 봤을 때 예. 그 대체에 상품할 수 있는 게 상가나 토지 쪽으로 오히려 그 상품에 대한 풍선 효과가 옹깃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풍선 예.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풍선에 비유하가는데 네. 여기서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나면 명실상부한 뭐 풍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선 효과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네. 취득세 부분이 네, 좀 일단 네, 크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아까 토지라든지 상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업무용 나눠지지 않습니까?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택에 네. 포함되지 않기 네, 때문에 대상이 아니죠. 거기에 네, 투자할 네. 수가 있는 문제가 네. 발생하고요. 네. 또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가 4.6%입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아까 것처럼 12%. 그래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오피스텔 아까 말한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이 주택은 저렴해 저렴하죠. 보이죠. 8%, 네. 12%에 비하면 아. 4.6%. 네. 이제 예. 오피스텔에 대한 예. 지금 매수가 늘어나고 예. 있다. 늘어나고 이게 있습니다. 지난 6.17 어. 부동산 대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왜냐하면 예. 6.17 지방 대책에 대한 대출 규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3억 원짜리 이하 아파트들이 씨가 말랐답니다. 다세대, 연립, 네. 오피스텔 예. 3억 원 이하에 대한 이제 주택 건물에 네, 네, 대해서는 네, 네. 이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아. 지금 뭐 그런 뭐 얘기가 있다라고 또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품에 대해서 예. 그 풍선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정책의 규제를 했을 때 가장 제가 볼 때 이번 규제 22번 규제인데요. 네. 규제 22번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 수혜를 보신 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수혜를 보신 분이 있고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나눠서 보이더라고요. 예. 그룹군을 나눠보면 수혜를 보신 분들은 이 규제에 앞서서 미리 법인으로 준비하신 분들, 종부세 규제 피하신 분들, 취득세,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그걸 다 피해 가셨고요. 그다음 충분히 시장의 부동산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 상승분이 세금 분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 네. 분들은 굳이 본다라면 수혜를 보셨었던 상황인 거고요.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17년도 대비 예. 서울 집값이 예. 거의 2배에 예.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상실감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크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시장의 금액적으로 안정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 꼭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나 이런 투자 개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주택은 내가 구매를 하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수 상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꼭 사셔야 될 분들은 오히려 매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도 오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그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놓치지 않았나. 규제로 예. 그 세금 규제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맞지 예,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 22번째 부동산 네. 정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집값은 지금 역대 정권에서 네, 네, 네. 최고 네. 많이 상승했거든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거예요, 공 기자님?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한번 가면 바로 잡으면 제가 기회를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가기 전에 좀 의견을 좀 한번 여기서 저는 정견 발표를 시장의 불일치인데 사실은 주택 공급이 모자라진 않잖아요. 현재 그렇죠. 주택 공급률이 117%입니다. 이미
그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710 대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내에 팔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년 한 6, 7월쯤에는 아마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맞물려서 이제 검단 신도시, 인천판, 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정부가 여튼 수도권에 이제 2023년까지 한 35만 가구인가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중소형 규모 단지를 이제 풀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공급은 늘려가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해서 푸는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조성돼 있는 여전히 송도 같은 경우 땅이 좀 있거든요. 남동도 있고 이런 땅이 있고, 여기다가 다주택자들이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 중과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옹진을 제외하면은 평균적으로 62%에서 72%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세금이거든요. 양도세, 중과세가. 그렇게 하면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상황을 좀 놓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이를테면 이제 그때도 정말 그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예. 게 이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얘기예요. 예. 이번에 세금 폭탄 맞을 거니까 예. 내년 6월까지는 집을 다 팔아라. 그치, 팔란 얘기입니다. 그 시그널을 지금 정부가 보내고 있는 건데요. 또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또 전문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게 내년 6월 달에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6월 달 전에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다 팔아야 되고 6월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긴 정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각종 세금 부담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안 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니 그러면 집 사고 있다가 그래 전세에 들어갔다가 내년쯤에 시장을 좀 보고 그때 가서 매입을 할까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또 네네. 궁금한 게 네네. 제가 기자이지만 예.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 그 이사를 제가 집을 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전세에 어디 들어가서 살다가 내년쯤에 상황을 보고 내년 가서도 정말 이렇게 상황이 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사도 늦지 않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수능하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예. 물론 아니,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종부세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주택자 강했는데 이걸 다시 빼기라는 물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아니 선택의 생각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맞는 거고요. 선택으로 네. 저도 근데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또 있어요. 네.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예, 있죠. 물론 이제 서울을 네네. 기점으로 오르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지금 일단 서울의 전세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영향을 우리 지역이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예. 일단 그 제가 볼 때는 욕망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그 인천에 살고 있지만 내 그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지면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그 기본적인 네. 욕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자체는 서울 경기권에 사시던 분들의 그 모든 그 희망 주거 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공급량이요. 내년 내후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래프로 보게 되면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재건축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주인분들이 2년 거주 실거주 의무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자기 집을 전세로 놨던 분들이 그 집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은 바깥으로 더 밀려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그다음 그 주인분들도 그 임대를 놨던 거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전세는 더 상승하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네. 이제 지금 제가 좀 듣다가 좀 헷갈렸는데 네네네. 서울에 있는 전세 가격이 네. 오르다 보니까 네네. 서울에서 밀리다 보면은 인천까지 오게 되고 인천에서 네.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 얘기신 네, 거죠? 그 얘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네. 그게 맞는 거고 네네네. 아까 처음에 제가 좀 헷갈렸던 것은 네네. 여기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건 사실 그러고 싶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그렇죠. 더 문제인 거죠. 네네네. 여기서 집을 사고 있는데 네.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들어간다? 네. 뭐 상황 상정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경우의 그건- 수라고 볼 수 예, 있고 그건 아니죠. 여기 전세인데 또 여기 전세 간다는 건 더 네네네.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얘기보다는 네. 이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일로 수도권으로 밀려 나오면서 인천 경인 지역에 네.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영종 하늘도시는 평당 아직도 800만 원, 700만 원짜리 아파트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전세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네. 매매값을 올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가 기억하는데 2014년, 2015년으로 네. 넘어갈 때 네, 네. 김포가 미분양 네. 관리 지역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의 전세값이 치솟아서 네. 그게 해소된 걸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체 주거지로서 그리고 인천도 투기과열지구의 그 비싼 분양가의 그 타겟들이 서울의 전세가가 올라가면 다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세값이 지금 불안정한 이유가 네네. 뭐 617 아니면 70 대책 문제라기보다는 네네네.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더 크다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일단 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차 3법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올지,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소급해서 나올지 아니면 소급하지 않고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그 임대차 네.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부 617 네. 대책에서 네. 이제 실소유 제한을 뒀고 각종 네, 네. 제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문제 네. 그리고 보유세 폭탄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자들이 이제 이거를 처분하는 문제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수 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게 전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지만 네, 네, 네. 저는 뭐 오늘 뭐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더 뇌관 폭탄으로 는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공급 대책을 또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영향도 우리가 좀 뭔가 미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서울에서의 공급 대책의 뉴스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공급을 늘려가지고서 부동산 집값이 안정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그게 규명이 됐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려서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 계속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됐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예. 이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려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너무 역풍이 세니까 이제 물러났는데 대신에 이제 그 유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중소규모의 이제 그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사실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뭐 한 번도 없다 있다 없다 그런 문제보다는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시장 논리는 그렇죠. 공급이 시장 늘어나면 논리는 가격이 그래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논리는 그런데 실제 통계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택이 많이 공급된 시기에 보면 집값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아니냐. 그러니까는 집값이 높아지니까 건설사들이 열심히 분양이라든지 건설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급을 잘 안 하게 되는 시장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까 말한 공급이 많아지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거고 또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제 뭐 공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서 이사 가고 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튼 공급이 늘어나도 뭐 가격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아주 열띠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혹시 뭐 저희가 뭐 국내외에 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혹시 이게 다른 뭐 국외에서라도 아니면 뭐 해외에서 혹시 들어본 이런 선별 사례들이 혹시 들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도 네. 여기 대본에 네. 그게 질문이 있길래 예.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쉬운 게 예. 아닌데 제가 그러면 여기 예. 있겠어요? 좀 여기 국토관에 예. 들어가서 지금 일단 들어보고요. 정리할 텐데 이게 우리가 편집해야 될 건지 내용이 될 건지 서로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갑자기 약간 해외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예. 취재를 다녀보면 그분들은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기획 취재 이런 일 예.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잘 사는 그러니까 선진국 예. 북유럽이나 서유럽 이런 데 다녀보면 그분들한테는 집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어떤 자산 증식의 대상 이렇게 안 여기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보장제도 잘 발달돼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뭐 의료보장 잘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노후가 안정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안정적인 어떤 부동산이 필요한 예.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대책이지만 제가 굉장히 이번 정부한테 화가 났던 거는 아니 강남과 강북만 놓고 보더라도 강남과 강북이 28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한 9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9억 2천 차이에 한 채당. 그러면 100배 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차는 벌어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공급도 늘려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실패를 했고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최저임금은 130원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이제 내년에 이제 그만큼 오르는데 그러면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거나 뭐 그 전기 예금을 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임금이 오르거나 장사가 잘 돼서 내 가계 소득이 오르거나 이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덜 할 건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아파트 값은 갑자기 그 거의 한 최근 문재인 정부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 3년 사이에 2배 뛰어버리면 서민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앞서 그 지금 해외 선진 뭐 본받을 만한 사례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 세제라든지 뭐 공급이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각국마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엄청나게 매긴다더라. 한번 싱가포르 해외 사회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3주택자 이상한테 취득세를 12% 매기잖아요. 거기는 2주택자만 돼도 12%를 매깁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외국인이 다 차등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득세 올리는 것도 뭐 싱가포르 사례에 비하면은 뭐 한번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처럼 임금 밀대가 높은 나라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싱가포르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보유세가 재산세를 자기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세 차이가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 사실 다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세제가 복잡하니까 양도세에 대한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과연 이제 우리나라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너무 묶여 있긴 하지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차등 뭐 2주택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끝으로 이게 OECD 기준을 한번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들에 비해서 보유세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은 보유세는 지금까지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니 그렇게 되면은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쉽게 거래하고 취득하고 양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좋아요. 하지만 1주택자나 2주택자든지 차등을 두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주고 테러를 열어주면서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세게 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는 낮춰줘야지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다주택자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 아니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다주택자 재산인 거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공급을 늘려줄 거냐. 그러니까 건설사의 자본을 이런 어떤 그 투기 자본의 어떤 배를 불려주는 공급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만하게, 그러니까 전용 면적 한 25평 이상, 30평 요 사이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어주더라도 지금처럼 14평 실평수 한 8평, 11평 이런 주택이 아니라. 실제로 한 25평 되는 그런 임대주택을 갖다가 장기 임대주택을 늘려주는 게 맞는 거다. 근데 그거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게 OECD가 그 국가들이 뭐 다주택자 아니면 뭐 그 여부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뭐 거기에서도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죠. 국가 간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일단 그래도 이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시선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름하여 오자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오자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침착한 표정들이십니다. 네. 뭔가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계속 먼저 하라 그랬다고 지난번에. 와 진짜 양심 있다. 양심 있다. 나 또 오늘 또 시키나 먼저 하세요. 이럴까봐. 공장님 오면 이게 공 기자가 아니라 거의 갑 기자예요. 갑 기자. 아니 지금 저 소장님 놀라시겠어요. 이런 자리인 줄 아셨습니다.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저 봉 기자님의 오자 정리는 민주당이 여튼 지금 집권 여당이고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아마 2급 이상인 것 같고, 예. 아무튼 이 2급 이상부터 그 다주택 정리를 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예. 불만이 지나치니까. 그럼 인천은 몇 명이나 되면 조사를 해봤어요. 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급 이상부터 좀 적용이 되거든요. 재산 공개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시장하고 교육감님은 이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이제 허인환 동구청장, 김정식 네. 미추홀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이재현 서구청장은 다주택 보유자예요. 심지어 뭐 의왕시에 두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네. 이 처분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솔선수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예? 예. 이런 사례 시의원들도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천 시의원 중에 7명이 다주택 보유자고 예. 심지어 오피스텔은 제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10여 명이 넘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얘기 안 해요? 국회의원은 예. 아직 재산 공개 신고 기간이 아직 아니잖아요. 예. 예. 내년 3월 달에. 그건 예. 내가 내년 3월 달에 발표해야 돼. 예. 자, 어떻게 정리하시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지도층부터 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죠? 오자정리. 이거는 지금 오자정리 예. 코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앞서 중간에 얘기해야 됐을 예. 것 같은데 이걸 왜- 토대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탐사 보도 내용까지 앞에 니즈를 쫙 깔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자정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부동산 대책. 그래서 지도층부터. 역대 오자정리에서 이렇게 예. 앞에 예. 썰이 길었던 오자정리가 없었다. 예. 지도층부터 네. 뭐 지난번 제가 홍익 경제연구소를 제가 예. 도와드린 거죠. 홍익 브랜드. 예. 홍익 예. 경경연구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도영 사장님의 오자정리를 듣겠습니다. 자, 오자정리는 저는 오늘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예. 객관적인 예. 스탠스로 가느냐 예. 아니면 부정적인 스탠스로 예. 가느냐 우리 예. MC께서 결정하는 대로 제가 거기에 예. 맞춰서 오자정리를 하겠다. 부정적으로 가야죠. 부정적으로 가요? 예. 알겠습니다. 터진다. 풍선. 터진다 풍선. 풍선. 네. 터진 다 풍선이 아니라 네. 터진다 풍선. 풍선이 터진다 버블. 네. 공개. 그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풍선을 반어법이죠. 그리고 꼭 터져라고 하는 게 아. 아니라 절에서 영역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심하세요. 아니, 자, 아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풍선이 터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각별히 터진다. 조심해서. 조심하자. 조심하자. 뭐가 아예요 다 알면서 지금 일부러 자, 다 예놓고 아니, 알겠습니다. 터진다 풍선. 시장에 가장 네네. 정말 객관적인 모습들을 전해주고 네네. 계신 우리 네네. 박경원 소장님의 오자정리는 저는 그 규제 역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뭔가 고급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부에서 20번 이상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픈데요. 예. 그 20번 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 아픈 게 그 나아지지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러면 그 나아지지 않은 상황 가지고 아이가 나쁜 건지 아니면은 그 예. 처방이나 아니면 그 원인 진단이 잘못된 건지 예. 그거를 한번 예. 다시 한번 짚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710 대책까지 나왔는데 예. 이걸로 인해서 또 그 잡히지 않는다면 어떠한 규제를 더 나와야 될지.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주택거래 허가제 예. 정도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규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강한 규제보다는 이 정말 그 포커스가 다주택자라면 좀 그 사람들이 물량을 풀 수 있게끔 억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회유해서 달래는 방법으로 좀 방향 전환을 스탠스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보다는 네. 지난번에 뭐 오케스트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유연한 관리. 네네. 예, 그때 유연한 관리. 참 괜찮았던 오자정리였었어요. 예. 바꾸시겠어요? 또 해도 돼요? 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세 분의 오자정리를 모두 들어봤고요. 우리 봉 기자님이 아주 그 긴 설명 뒤에 아주 확실한 지도층부터 부동산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입장에서 우리 이도영 소장님이 풍선 터진다 풍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셨고, 자, 규제 역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손가락 드시고요. 오자정리 토크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오늘의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두 분 그 자꾸 이렇게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뭔가 아직까지도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뭐야? 자, 지금 저 네. 규제 역설 규제 쪽에 역설. 투표 아.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객관적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적어도 상대는 안 찍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규제의 역설 아주 멋진 마무리 멘트와 함께 박경호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고민들이 더 뒤따르겠죠.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우리 실수요자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거 정부도 꼭 지역 행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경인 기자회견 시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